사람들이 시장을 볼 때 가장 궁금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도 있고,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유동성도 있고, 금리나 뭐 인구나,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할 때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아니면 금리가 낮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반대로 인구가 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 어우러져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 스탠스에서 보고 싶은 시장의 모습이 있어요. 다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를 뒷받침하는 주장이나 근거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한두 가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급이 꼬여 있냐, 수급이 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필요한 집이 공급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시장에 필요한 집이라는 거는 분가 수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하는 사람들, 이혼하시는 분들,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주택의 새로운 수요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의 수가 적다. 그럼 이 얘기만 보면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 그 가격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난번 하락장,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3년,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진짜 똑같았어요. 그때도 수급이 꼬여 있었고요. 정책도 똑같았어요. 규제 지역이 100개 이상이었고, 집값이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서브프라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럼 또 집값이 다 떨어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 외곽에 별로라고 평가받는 지역들 있잖아요. 뭐 노도강이나 금광구, 금천구, 구로, 관악구 이런데, 그런 데서 전세가율이 높았던 아파트들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심정지로 계속 갔고, 강남이나 용산이나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지역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매수 심리가 확 죽고 집을 안 사기 시작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시장을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로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다만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을 보실 때 내가 보고 싶은 면을 보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만 찾고 그걸 그냥 믿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엄연히 존재해요. 그런 사이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매매가는 하락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매매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없다는 거고, 집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집이라는 거는 주식하고 달라서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주택 이용 수단을 택해야 돼요. 매매냐 임대냐. 근데 매매를 참여하기 싫잖아요. 근데 비는 피해야 되니까 임대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임대 수요로 모든 주택 수요가 다 몰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매매가가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 아니면 그냥 내 집이니까 살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매매가 상승폭이 점점 커져요. 그게 또 전염되는 거예요. 전세가 임대가 아니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들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쏠림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매매 시장에 참여하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버블 수준으로 비싼 가격이 되면 하는 순간 이제 매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전세가는 올라가고, 맞물리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반복되는, 그게 주택 시장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사이클인데, 모든 시장이 이 정해진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쉽겠죠. 근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2017, 18, 19년에 입주가 상당히 몰려있던 시기가 있어요. 경기도 지역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건국 이래 1년 동안 가장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2018년부터는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2018년 여름에 첫 번째 폭등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 폭등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냥 야금야금 올라가는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 기억에 서울 수도권은 4번 정도 그게 반복됐어요. 지금 시장은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물과 임대가 좀 쌓여 있고요.
중저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와 매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을 쪼개지 않고 그냥 말하거든요. 지금은 뭐 매물이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매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싼 시장 안에서도 재건축 시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시장 선거가 있고 나서 실제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평이 80억에 팔렸거든요. 그동안 못 됐던 애들을 새 아파트로 바꿔주겠다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게 되게 강하게 있어서 그쪽 시장은 또 많아졌는데, 기존의 고가 시장들, 그러니까 강남이나 송파나 아니면은 구축 시장 중에 또 가격이 비싼 대표적으로 분당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는 매매와 전세 매물이 다 많아요. 임대는 근데 왜 많냐? 아까 그 사람들이 그 매매가 임대 수요로 전환되는데, 임대가 나오는 호가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임대차 입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분당 같은 경우에 32평 아파트가 전세가가 5억에서 6억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호가가 8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간에 3억을 더 내야 되는 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법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차상위 시장으로. 반대로 대출이나 이런 게 비교적 용이하고 비교적 적은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장, 매매가 6억에서 7억 그 아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고 임대가 다 없어요. 있어도 다 막 1층이나 탑층 제일 안 팔리는 매물들이 이전에 최고 신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분리돼 있어서 지금 이렇구나를 파악하실 때는 시장을 좀 쪼개서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뭐 어디가 몇 프로 올랐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 퉁치는 거거든요. 인천 안에서도 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이 있고 신축과 구축이 있고 입지가 또 있어요. 거기마다 시장의 움직임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장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적절한 시장이 어디고 거기가 어떤지는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종잣돈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대출을 4억, 5억 정도 해서 15억까지 아파트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내가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다 살펴보고 그리고 구하셔도 되는 시기인데, 지금은 물론 단기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4억,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수도권에 집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지금은 행동을 빨리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매물이 있는 거는 대부분 전세가 들어있는 매물들이 많아요. 그럼 투자 물건들이란 얘기거든요. 임대인이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이란 얘기예요. 그 매물들이 왜 나와 있을까? 6월 달에 양도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거를 회피하려는 매물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러면 6월이 넘어간다. 그럼 이 중저가 시장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매물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극심한 매물 풍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상황을 먼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시장들을 쪼개신 다음에 거기를 계속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수요들이 몰릴 수 있겠죠. 많은 실전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응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를 판단하고 이럴 때 이전 시장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똑같거든요. 대출 규제가 만약에 풀리면 중저가는 지금도 매물이 없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걸 묶어 놓으려면 공급이 될 거라는 시그널은 확실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신도시죠. 왜냐면 수도권은 땅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그러졌죠. 신뢰를 상실하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3기 신도시를 취소하자는 말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특징이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비교적 젊은 세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쓰는 거 외에 다른 지출이 없기 때문에 잉여 소득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다만 쌓아놓은 게 없어요.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대출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은 40대까지는 뭐 소득이 가장 높은 시간이고 50대 이상인데 내가 무주택 실수요자다 그러면 외벌이신 분들 되게 많고요. 소득이 적고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커요. 그러니까 잉여가 적은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쌓아놓으신 건 있어요. 예를 들어 계속 전세를 살면서도 전세금 올라가니까 그게 또 자산은 형성돼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조금 적더라도 내 집 마련 하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제가 보기에 대출이 풀리는 거는 그분들이 내 집 마련을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저가 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 맞죠. 시장을 쪼개서 봐야 된다는 게 이전 시장일 때는 2006년도부터 빠져요. 고가 시장. 그러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2006년 초반에 제일 최고가를 찍었어요. 2012년, 13년까지 한 8억 이하까지도 빠졌어요. 2006년부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8년 이후에 빠졌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강남이나 그 전에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데들은 2006년부터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빠졌고요. 중저가 시장은 2008년부터 빠졌어요. 빠졌다기보다 안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다가 2008년부터 심정지로 갔거든요. 전세가만 계속 오르고 2006년하고 2008년 사이에 시장의 움직임이 달랐다는 거예요. 2006년부터는 고가 시장이 빠졌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오히려 그때 당시에 옐로칩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뭐 하급지 이런 데들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출이 중저가 시장에 풀리면 지금도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싼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 점점 제거되는 거고 반대로 15억이 넘어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세금이나 서울 내부에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피로감이 있죠. 너무 비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가격이 정체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